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서양 고전학자 김헌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면은 이곳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믿던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은 여기로부터 약 9,0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믿던 사람들은 먼 과거의 사람들이고 이미 다 죽어버렸죠. 그리고 그들이 믿던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는 더 이상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곳에서 이 시간에 이곳을 살고 있는 우리가 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 왜 공부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나요? 저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 그리스 로마 신화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카오스로부터 시작이 되죠.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가는 여정이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신들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카오스라고 하는 것은 혼돈, 혼란이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원래의 뜻은 빈 공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신들의 역사는 텅 비어있는 이 카오스에서 무언가가 하나씩 질서 정연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코스모스로 이행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빈 터에 무엇이 하나하나 이렇게 자리를 잡을 때 가지런히 질서 있게 자리를 잡아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오스가 혼란, 혼돈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게 되었죠. 자, 지금부터 이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까지 가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신들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인가가 생겨나서 자리를 잡으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 로마인들은 먼저 공간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을 그냥 공간으로 둔 게 아니라 하나의 신으로 생각했던 거죠. 공간을 카오스 신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카오스를 가장 먼저 차지하고 태어난 게 대지의 여신 가이아였습니다. 그리고 가이아 여신 밑에 지하의 신 타르타로스가 생겼죠. 마치 양과 음의 관계처럼 지상과 지하가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에로스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에로스는 에로티시즘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던 것처럼 사랑이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최초의 시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카오스, 에로스, 가이아, 타르타로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앞으로 생겨날 모든 우주 만물의, 그리고 신들의 탄생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생겨나서 자리를 잡으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니 카오스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무언가 생겨나려면 원초적인 진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진료를 가이아 여신이 담당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간과 진료. 그러나 이 두 개만 가지고는 무엇인가가 생겨날 수 없겠죠. 이 둘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필요한 겁니다.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 에너지를
그리스인들은 에로스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인들은 나중에 라틴어로 아모르라고 부르게 되는데 역시 사랑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공간과 진료와 에너지가 생겨났으니 이제 모든 것이 생겨날 준비가 된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먼저 카오스는 에레보스, 즉 암흑의 신과 밤의 여신 닉스를 낳습니다. 근데 카오스가 나왔을 때는 혼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에레보스와 닉스를 낳고 나니까 이 둘 사이에, 이들은 남매인데 이 둘 사이에 에로스가 작동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에로스와 그 힘이 작동하자 에레보스와 닉스는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 자식은 에레보스와 정반대인 밝은 창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아에테르와 그리고 밤 대신 낮을 낳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상상이죠. 암흑과 밤이 서로 사랑을 나누어서 밝은 창공과 낮을 낳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카오스가 혼자서 자신의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암흑과 밝음 그리고 밤과 낮을 낳자 가이아도 이에 질 수 없다 생각했는지 자신도 혼자서 자식들을 낳습니다. 먼저 자신 위에 하늘의 신 우라노스를 낳아서 자신의 위로 띄워놓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가이아가 있고 위에는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있게 되죠. 그리고 가이아 여신은 자신의 주변으로 바다의 신 폰토스를 낳아서 마치 튜브처럼 이렇게 두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 위로는 울퉁불퉁 오로스라는, 오론이라고도 하는데 산을 낳습니다. 이렇게 가이아는 혼자서 하늘과 바다와 산을 낳았죠. 지금까지의 탄생을 보면은 에레보스와 닉스 사이에 에로스가 작동한 거 말고는 혼자서 자식을 낳는 그런 단성생식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최초의 지배자는 가이아 여신이었습니다. 그 카오스를 넓게 자리 잡고 자신이 지배자가 됐던 거죠. 그러나 가이아가 낳은 우라노스가 가이아 위에 군림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갖게 되는데 이로써 권력은 가이아에서 우라노스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죠. 물론 이 과정은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우라노스가 폭력적으로 가이아에게서 권력을 빼앗은 것처럼 나타나니까요. 이렇게 권력을 빼앗은 우라노스는 가이아와 함께 자식을 낳게 됩니다. 지금 최초의 신 가이아가 우라노스를 낳았지만 둘 사이는 부부 관계가 됩니다. 이제 모자 관계에서 부부 관계로 변한 거죠. 이 둘 사이에 또 에로스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12명의 신을 낳게 되는데 이 12명의 신을 티탄 신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잘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오케아노스부터 크로노스까지 6명은 아들이고 테이아부터 테티스까지는 모두 6명 딸들입니다. 이렇게 6명의 아들과 6명의 딸을 낳았죠. 자, 이렇게 12명의 티탄만 낳은 게 아니었습니다. 가이아와 우라노스는 외눈박이 거신들이라고 할 수 있는 키클로페스들과 그 다음에 백손 거신이라고 할 수 있는 헤카톤 케이르들을 낳습니다. 이들은 무시무시한 등치와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라노스는 어머니 가이아와 부부관계를 맺고 권력을 가지고 자식을 낳은 다음에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죠. 자식들이 많이 낳으니까 태어나니까 우라노스는 굉장히 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라노스는 겁이 났습니다. 자식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게 자신의 힘이 되어야 되는데 이 자식들 중에 혹시 나의 권력을 빼앗는 자가 있으면 어떨까? 이게 걱정이 됐던 겁니다. 실제로 우라노스도 자기 어머니로부터 권력을 빼앗았기 때문에 우라노스가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라노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라노스는 자식들이 자기보다 더 힘이 셀 것 같고 또 자신에게부터 권력을 빼앗을 것 같으니까 이 자식들을 땅속에 가두게 됩니다. 땅속이라는 뭔가요? 땅속은 결국 대지의 신, 땅의 신 가이아의 뱃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이아가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을
그 우라노스라는 자신의 남편이자 자식이 또 자신의 그 자궁 속에다 자식을 넣었으니까요. 가이아는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자식들은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러자 가이아가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내 뱃속에 너희들이 갇혀있는 거 나는 아프고 너희들은 얼마나 갑갑하냐. 우리가 우라노스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얘를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누가 나설 자식이 있다면 내가 그에게 힘을 실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자식들은 엄마 뱃속에 갇혀있는 게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아버지가 무서워서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끝에 마침내 막내인 크로노스가 나서게 됩니다. 어머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이아는 너무나 기뻤죠. 그래서 크로노스에게 그 불멸의 낫을 줍니다. 아다마스라고 하는 그 불멸의 금속을 가지고 낫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크로노스, 잘 들어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있다가 밤마다 나에게 내려온다. 그러면 잘 숨어 있다가 한 방에 끝내버리거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크로노스는 알겠습니다 하고 어머니가 말한 곳에 은밀히 숨어 있게 되죠. 그리고 밤이 되자 역시 우라노스가 내려옵니다. 가이아와 또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그때를 놓치지 않고 크로노스가 공격을 가합니다. 크로노스의 반란이 시작된 거죠. 바로 그 낫을 가지고 아버지를 거세했던 겁니다. 우라노스는 거세당하자 힘을 잃고 먼 곳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그 먼 곳은 바로 지하 타르타로스였습니다. 우라노스는 크로노스가 너무나 괘씸했고 자식들이 너무나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퍼부었죠. 네가 나를 몰아내고 권력을 잡는다면 너라고 무사할 줄 아느냐. 너도 너의 자식에게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손을 뻗었으니 너희들의 이름을 이제는 티탄이라고 부르겠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그 그리스 말에서 티타이노라는 동사가 있는데 티타이노라는 말은 이렇게 손을 뻗는다는 뜻입니다. 크로노스가 낫을 가지고 반란의 손을 뻗었다는 의미에서 티탄이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이 이름은 크로노스를 비롯해서 그 형제들 모두를 지칭하는 이름이 되었죠. 이렇게 크로노스는 그 아버지를 거세하고 그 최고의 권력을 잡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거세를 당한 우라노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거세당한 우라노스는 멀리 타르타로스로 도망갔지만 그 잘린 남근에서 피와 정액이 쏟아져 나왔고 그것이 땅에 닿았다고 합니다. 근데 땅은 대지의 여신 가이아지 않습니까? 그 우라노스의 혈액과 그리고 정액이 닿자 가이아는 또 자식을 낳게 됩니다. 복수의 여신 에리니스를 낳았고 거신족인 기가스들을 낳았고 물풀의 나무 요정들도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린 우라노스의 남근은 멀리 뛰쳐서 그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바다는 폰토스 신인데 폰토스 신이 그 우라노스의 거세된 남근을 받자 갑자기 거품이 부글부글 일더니 거기서 아름다운 여신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여신이 바로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는 그 말 자체가 그리스 말로 거품에서 태어난 여신이란 뜻입니다. 로마 신화에서 쓰이는 라틴어로는 베누스라고 하고 영어식으로 읽으면 비너스가 되죠. 참 이것도 역설적이죠. 그 우라노스의 무시무시한 그 고통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매혹적인 여신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크로노스는 이렇게 해서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누이 중에 레아를 골라서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되죠. 그리고 자식을 낳게 됩니다. 첫 번째 헤스티아, 데메테라, 헤라 이렇게 3자매를 낳고 하데스와 포세이돈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크로노스는 자식을 낳을 때마다 조금씩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버지 우라노스를 거세하고 권력을 잡았기 때문이죠. 그 자식이 태어날 때마다 이 자식이 자기를 밀어내고 권력을 뺏어가면 어떡하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이 자식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다 생각하고 낳을 때마다 하나씩 데려가서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이 삼켜버린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뱃속에 자식들을 가두어 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통제한다는 것을 말하죠. 우라노스도 그랬고 크로노스도 그랬고, 자기의 자식들을 어머니의 뱃속에, 그리고 자신의 뱃속에 이 가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신화적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아버지의 세대는 자식들을 자신의 틀 속에 가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도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아이들에게 우리들의 가치관을 전해주면서 그대로 올바르게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나 자식들은 그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뜻대로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그리스 신화에서는 자식을 낳은 아버지가 자식을 삼키거나 또는 자식을 어머니의 틀 속에 가둔다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본 레아는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남편이라는 크로노스가 하나씩 다 삼켜 먹으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우스가 태어났을 때는 요놈만은 내가 지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강보에다가 그 돌을 쌓아가지고 크로노스에게 가짜로 줍니다. 이것이 이번에 낳은 6번째 아이다라고 전해준 거죠. 크로노스는 이것을 확인도 안 해본 채 6번째 아이라고 얘기를 듣고서는 황급히 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레아는 이 아이를 빼돌리게 되죠. 어디로 빼돌렸냐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길 크레타 섬에 있는 한 동굴에 숨겨놓았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크레타 섬에 있는 동굴인데 여기에 제우스가 숨겨졌다라고 하는 전설이 남아있고, 지금도 이곳은 관광 명소로 사람들의 방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속은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정말 여기에 제우스가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그 유적, 신화적인 유적을 만들어 놓고 옛 이야기를 되새깁니다. 자, 이렇게 빼돌려진 제우스는 그 아말테이아라고 하는 염소의 젖을 먹으면서 요정들과 쿠레테스라고 하는 신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성장을 했답니다. 자, 이렇게 성장한 제우스는 그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크로노스의 아들이었고 잡아먹힐 뻔했다가 어머니 때문에 일리 빼돌려져서 이렇게 자라났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삼켜진 형제 자매들을 구하고 아버지의 폭정으로부터 이 세계를 구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아 여신에게 조언을 받고 메티스 여신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의 약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크로노스를 찾아가서 그 약을 먹이게 되죠. 근데 이 약은 어떤 효능이 있었냐면 먹었던 것을 모두 토해내는 그런 효능이 있었습니다. 크로노스는 제우스가 제공한 음료수에 탄 그 약을 먹고 토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뭐가 나왔을까요? 바로 제우스 대신에 삼켜진 돌이 가장 먼저 나왔답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것과 역순으로 삼켜진 그 순서의 역순으로 자식들이 그 튀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 포세이돈이 그 다음을 이었고 하데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헤라, 데메테르, 헤스티아가 차례차례대로 크로노스의 입에서 그 토해져 나왔다고 합니다. 제우스는 이렇게 자신의 형제 자매 5과 함께 아버지 크로노스와 싸우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에서 북쪽에 있는 올림포스 산에 제우스와 형제 자매는 거점을 두고
그 크로노스는 그 남쪽에 있는 오르티스 산에 거점을 두게 되죠. 그러면서 10년간 전쟁이 지속되는데 이 전쟁을 티타노마키아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크로노스와 그 형제들을 티탄 신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티탄 신족과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포스 신들이 싸운 전쟁이라는 뜻에서 티타노마키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스 말에서 마키아는 전쟁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티타노마키아 하면은 티탄족과 벌이는 전쟁이 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처음에는 올림포스 신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티탄 신족은 덩치도 컸고 숫자도 많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열세에 몰리자 제우스는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크로노스를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가이아 여신을 찾아가죠. 가이아 여신이 좋은 조언을 합니다. 제우스, 네가 크로노스를 몰아내는 적격자인데 네가 힘을 얻으려면 그 티탄 신족에게 소외된 다른 삼촌들을 찾아가거라. 바로 퀴클롭스 외눈 신족과 그 다음에 백수 신족을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 같은 티탄 신족의 형제들이었지만 티탄 신족들의 미움을 사서 타르타로스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우스는 이들을 찾아가서 삼촌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삼촌, 저 좀 도와주세요. 지금 크로노스 그리고 그 형제들, 저희 아버지 그리고 삼촌들이 이 세상을 얼마나 폭력적으로 다스리는지 삼촌들도 보셨잖아요. 삼촌들이 도와주시면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백수 신족 세 명과 외눈박이 신족 3명이 제우스의 뜻을 따라 같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들이 가세하자 제우스와 올림포스 신들은 힘을 얻고 반격을 할 수 있었고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자면 그 퀴클롭스 신족들은 제우스에게 번개와 천둥과 벼락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수 신족들은 그 말 그대로 손이 100개입니다. 어깨 쪽에 그 팔이 100개가 나 있다고 그래서 백수 신족인데, 그리고 얼굴도 50개라고 합니다. 다리는 2개라고 전해져 있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몸짓을 가진 백수 신족이 한 손에 바위를 들고 던지니까 300개의 바위를 한꺼번에 던질 수가 있었죠. 이 때문에 티탄족들이 물려났고 제우스가 던진 벼락에 완전히 초전박살이 났다고 합니다. 이로써 제우스가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러면서 우라노스, 크로노스를 이어서 자신의 권력을 만들게 되고 자신의 세상을 이루게 됩니다. 이 제우스는 자신의 승리를 기뻐하면서 자기 대신 삼켜졌던 그 돌을 이 세상의 중심에 놓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이 바로 그 돌인데, 그 돌의 이름을 옴팔로스라고 붙였습니다. 옴팔로스는 배꼽이란 뜻인데, 그 옴팔로스가 있는 곳이 세상의 배꼽이다, 세상의 중앙이다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델피라는 곳에 가면 저 돌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델피라는 곳은 사실 아폴론 신전이 있던 곳이죠. 그 아폴론 신은 나중에 그 피톤이라는 괴물을 물리치고 이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서 아폴론 신전을 세우게 되는데, 바로 저 아폴론 신전이 있는 곳 곁에 저 옴팔로스 돌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우스가 크로노스와 티탄 신족을 물리치고 세상을 지배하게 됐다는 그 신화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죠. 제우스는 승리를 거두고서는 신상 필벌을 감행하게 됩니다. 자신의 곁에 서지 않고 자기와 싸웠던 삼촌들을 그리고 다른 신들을 벌하게 되죠. 대표적인 신이 바로 아틀라스라는 신입니다. 아틀라스는 가만 보니까 크로노스가 이길 것 같아서 크로노스 편에 서서 제우스와 싸웠죠. 이걸 괘씸하게 여긴 그 제우스는 아틀라스에게 하늘을 짊어지게 하는 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틀라스는 자신의 큰 몸집과 힘을 이용해서 2 발은 땅에 대고 2 손은 하늘에
바치고 있는 그런 벌을 받았다고 하죠. 또 하나 좀 중요하게 볼 게 있는데 이 아틀라스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프로메테우스인데 프로메테우스는 사실 제우스 편이었습니다. 그 프로메테우스라는 말 자체가 프로가 앞이라는 뜻이고 메테우스가 생각한다는 뜻이어서 프로메테우스 하면은 미리 생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이렇게 예지력을 가지고 앞날을 내다볼 줄 알았던 그런 신이었죠. 프로메테우스는 가만 보니까 크로노스와 제우스가 싸운다면 제우스가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우스 편에 섰고 제우스가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일종의 작전 참모 역할을 했습니다. 개국 공신과도 같은 존재인데 제우스는 이 프로메테우스를 카르나소스 산이라는 절벽에 묶어둡니다. 인간을 빌미로 삼아서 핑계로 삼아서 그 프로메테우스를 벌을 준 건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마도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가 자신을 도와주긴 했지만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곁에 뒀다가는 자신을 밀어내고 권력을 삼을 수 있는 그런 경쟁자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일종의 토사구팽을 감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우스는 자신을 도와주었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기로 결심하고서 이렇게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던 신들은 벌을 주고 그리고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쟁자들은 퇴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 중에 똑똑한 아이들을 골라서 전체 12명을 구성하면서 올림포스 12신 체제를 이루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조 조각품에는 올림포스 12신이 새겨져 있는데 그 면모를 보면 이렇습니다. 헤스티아, 헤르메스, 아프로디테, 아레스, 데메테르, 헤파이스토스, 헤라, 포세이돈, 아테나, 제우스, 아르테미스, 아폴론. 많이 들어본 이름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이름도 있으시죠? 이게 각각 제가 써놓은 것들은 로마 신화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12신을 자신의 친정 체제의 주요 멤버로 삼고 올림포스 체제를 이루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우스 이전의 권력을 잡았던 가이아와 우라노스와 크로노스는 어떻게 보면은 독재적인 체제로 세상을 지배했었습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자신의 경쟁자로 여기거나 자신의 탄압의 대상으로 봤던 거죠. 그에 반해서 제우스는 권력을 잡자마자 자신의 독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자기의 형제, 자매와 자식들에게 나눠주면서 일종의 전문 직접을 가진 전문 어떤 능력을 가진 전문적인 역할을 맡기면서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일종의 귀족정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자, 요 그림은 또 다른 모습으로 올림포스 12신이 표현되어 있는데 아까 봤던 12신에 들어가 있지 않던 신들이 있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제우스의 부인인 헤라, 아테나, 포세이돈이 있는데 여기가 아마 상석일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하데스 신이 있게 되는데 하데스는 사실 저승의 신이기 때문에 올림포스 12신에는 끼이지 않습니다. 반면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긴 하지만 올림포스 산에 자주 올라오기 때문에 올림포스 12신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았던 그 부조에서는 헤스티아 여신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헤스티아 여신이 빠져 있죠. 대신 디오니소스 신이 들어갑니다. 이런 두 그림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올림포스 12신에 대해서도 시대와 장소 그리고 기록한 것에 따라서 좀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들 사이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신들의 회의가 열리고 이것을 제우스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서로 회의를 통해서 논의하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체제, 독재적인 체제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는 민주화되고 또 어떤 그 협의체를 만들어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독재 행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제우스의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6명이
올림포스 12신 체제에 모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 중에서 하데스 신은 지하로 내려가면서 올림포스 신에서 빠지게 되죠. 그리고 처음에는 12신 속에 속해 있었으나 나중에는 나는 땅으로 내려가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가정을 돌보면서 그들의 화로를 지켜주겠다 하면서 헤스티아 여신이 12신 중에 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올림포스 12신에는 제우스의 형제 자매 4명만 남게 됩니다. 제우스와 포세이돈, 그리고 헤라와 데메테르죠. 이 중에 헤라는 제우스의 부인이 되고 둘 사이에서 여러 신들이 또 태어나게 되죠. 그 태어난 신 중에 그 유명한 신이 바로 전쟁의 신 아레스와 헤파이스토스인데, 그들을 포함해서 제우스는 자신의 자녀 8명을 골라서 올림포스 12신 체제를 완성하게 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이 8명이 모두 다 제우스의 자녀들입니다. 즉 제우스가 세상의 모든 것을 혼자서 독단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이렇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역할을 맡기면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제우스는 자신의 형제 자매 3명, 자기 포함해서 4명, 그리고 자녀들 8명까지 해서 12명을 멤버로 한 올림포스 12신 체제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스 로마인들은 바로 이 12신들을 아주 지극히 모시고 경배하고 제사를 지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아테네의 전경을 보여주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쪽 끝에 높은 언덕이 하나 있죠. 거기가 바로 아크로폴리스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중앙에 보면 그 큰 광장이 하나 있죠. 바로 여기가 아고라인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이 아고라에 바로 12신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제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는 아레스 신에게, 그 농사를 지으려고 할 때는 디오니소스 신에게, 그리고 데메테르 신에게,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12신들의 어떤 직능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고 기원하고 그러면서 숭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테네는 그리스죠. 근데 그리스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로마에서도 그 포rum이라는 곳에 12신을 기리는 주랑을 세워놨다고 합니다. 주랑은 기둥이죠. 지금 카피톨리움 언덕 밑에 가 보시면은 이렇게 12신의 주랑이 세워져 있습니다. 쭉 보시면 이 중에 남아있는 것도 있고 최근에 복원한 것도 있는데 숫자가 12개입니다. 저 위쪽으로는 카피톨리움 언덕인데 지금은 국립박물관이 있죠.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 그리스에서 아고라가 그런 곳이라면 로마에서는 그걸 포rum이라고 하는데, 이 포rum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가장 보기 좋은 곳에,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12신을 기리는 이런 주랑을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우스와 유피테르로 이야기 될 수 있는 이 올림포스 체제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어떤 정치적인 이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독재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워진 이 귀족정적인 제도. 물론 우리는 그 아테네가 민주주의의 그 발생지고 로마가 공화정의 발생지라고 해서 공화정 그리고 민주정의 그 원천을 우리가 그리스와 로마에서 찾고는 있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민주정과 공화정을 정치적인 이상적인 형태로 보지만, 당시 그리스 로마인들은 그 귀족정을 좀 더 이상적인 형태로 보았다고 합니다. 민주정이나 공화정은 어리석은 그 민중들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올림포스 12신에 관련된 이 이야기는
그리스 로마인들의 정치적인 이상이 이게 투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림포스 12신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그 귀족적인 형태로 세상을 골고루 지배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서 영원히 갈 것 같았는데 이들에게 도전이 있게 됩니다. 이 도전을 부추긴 것은 또 가이아였습니다. 지금까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이아 여신은 최초의 신이면서 최초의 신이었으면서 우라노스에게 권력을 뺏겼을 때는 크로노스를 부추겨서 우라노스를 몰아내고, 크로노스가 문제가 될 때는 제우스를 부추겨서 크로노스를 몰아냈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제우스가 권력을 잡자 가이아는 제우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또 한 번 개입을 합니다. 우라노스가 거세되었을 때 튀겨져 나왔던 피와 그 정액에서 태어났던 아이들이 있었죠. 바로 거신족들이요. 그 거신족들을 부추겨서 올림포스 12신에게 도전하게 만듭니다. 이 거신족과 올림포스 12신 사이에서 그래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신들의 제2차 대전이라고 할 수 있죠. 티타노마키아가 1차 대전이라고 하면 기간토마키아는 2차 대전이 될 겁니다. 기간토마키아라는 이름 이제 이해되시죠? 앞에 있는 기간토라는 말은 거신족, 즉 기간테스를 말하는 거고, 마키아는 전쟁이라고 했죠. 그래서 올림포스 12신이 기가스족, 즉 거신족들과 싸운 전쟁이라는 뜻에서 기간토마키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기간토마키아에서 그 승리를 거두는 것은 바로 올림포스 12신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들이 이 거신족들과 올림포스 12신들이 싸우는 장면 몇 컷을 가져온 겁니다. 지금 보시면 그림에서 그 머리를 잡힌 그 거신족이 보이죠? 밑에는 그 뱀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기간테스, 즉 거신족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몸집은 커다랗고 바로 저렇게 뱀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고향에서 싸울 때는 죽지 않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신탁이 있었기 때문에 제우스가 이들을 처치하고 쓰러뜨려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났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신탁을 한번 알아봤더니 어떤 신탁이 내려졌냐면 기간테스들, 즉 거신족을 이기려면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인간의 도움 없이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신탁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제우스와 12 올림포스 신들은 인간들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는데 그렇게 선택된 게 바로 헤라클레스였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신들과 함께 기간토마키아에 참여한 거죠. 그래서 이들을 땅에서, 고향 땅에서 유도해내서 딴 곳으로 옮겨서 화살을 쏴서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거신족에 대해서는 제우스가 그 헤라를 이용해서 상대를 유혹하고 그를 유인하고 함정에 빠뜨린 다음에 제우스는 번개를 던지고 헤라클레스는 화살을 쏴서 무찔렀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그 기간토마키아의 한 장면을 새겨놓은 부조상인데 잘 보시면 그 다리가 뱀처럼 꼬인 기간테스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기간토마키아의 위기를 올림포스 12신이 넘기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장면도 그 올림포스 12신과 기간테스, 즉 거신족들이 싸우는 장면을 그린 건데 잘 보시면 가운데 제우스가 번개를 던지는 장면이 있고 그 밑으로 헤라클레스가 몽둥이를 들고 거신족과 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신들은 각각이 올림포스 12신이 자신들의 무기와 능력을 이용해서 기간테스들을, 즉 거신족들을 무찌르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도 결국 그 제우스가 승리를 거둘 거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전세가 올림포스 신들 그리고 제우스 쪽으로 기울자
가이아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바로 가이아가 직접 자기 밑에 있는 그 지하의 신 타르타로스와 사랑을 나눠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이 자식은 엄청난 자식인데 그 이름은 바로 티폰입니다. 이 티폰은 지금 그림에서 상상해서 그린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서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어깨에는 100마리의 뱀들이 이렇게 솟아나 있고 눈과 입에서는 불이 뿜어져 나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다리에는 수백만 마리의 뱀들이 또 아리를 틀고 있으면서 상대가 접근할 때 상대를 휘어감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덩치가 얼마나 컸는지 이 벌떡 일어서면은 그 머리가 하늘에 닿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쫙 피면은 동쪽 끝에 닿고 왼쪽을 쫙 피면은 서쪽 끝에 닿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티폰이 한번 일어나서 기지개 한번 피면 세상이 다 덮어질 정도의 그런 몸집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티폰이 등장하자 그 모든 신들이 올림포스 12신들이 전부 겁을 먹었습니다. 걸음아 나 살려라 그러면서 도망을 하게 되는데 모두들 그 이집트로 도망을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이집트의 그 동물을 모방한 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이때 올림포스 신들이 티폰이 무서워서 도망가면서 동물로 변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 이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제우스만은 자신이 최고 권력자라는 권위를 잃지 않고 티폰과 싸우게 되죠. 근데 티폰과 싸우면서 너무 자신만만했던 모양입니다. 소위 인파이트 형식으로, 복싱에서 말하는 인파이트 형식으로 달라붙어서 티폰과 맞대결을 벌였는데 그러다가 결국 티폰에게 잡히고 사지에 있는 힘줄이 다 끊어졌다고 합니다. 티폰은 제우스를 한 손에 잡고 사지에 있는 힘줄을 다 잘라서 그걸 다 뽑아냈답니다. 그래서 그걸 고음의 가죽에다가 감싸고 동굴에다 감춰놨다 그러죠. 이렇게 너덜너덜 그 무기력해진 제우스가 쓰러지는 바람에 이제 이 무시무시한 티폰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헤르메스가 몰래 제우스의 힘줄을 감춰놓은 곳에 들어가서 그 제우스의 힘줄을 가져왔고 그것을 제우스에게 가져가서 치료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회복한 제우스가 티폰에게 다시 도전을 했고 이번에는 그 아웃복서 형식으로 티폰과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번개를 던지고 멀리서 치고 빠지고 하면서 마침내 티폰을 쓰러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티폰이 일어설 수 없도록 그 이탈리아 반도 끝부분에 있는 시칠리아 섬의 에트나 산을 뜯어내 가지고 티폰 위에다가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 티폰은 에트나 산 밑에 갇히게 되었다고 그러죠.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에도 시칠리아에 있는 에트나 화산은 활화산으로 용암을 뿜어내고 있죠. 아마 예전부터 그랬을 텐데 사람들은 그 활화산을 보고서는 이거는 제우스에게 갇힌 티폰이 뿜어내는 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티폰은 사실 그 엄청난 힘을 갖고 있고 지금도 우리 사회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태풍입니다. 태풍 한번 불면 세상이 그냥 태풍에 다 휩싸여 가지고 1년 동안 그 열심히 갖고 놓은 농작물들을 다 해치죠.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 태풍의 현상을 티폰이라는 괴물로 상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태풍이란 말도 우리는 한자어로 큰 바람이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애초에는 티폰을 한자로 음차해서 태풍이 된 거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티폰을 제우스가 맞서 싸우는 장면을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제우스가 티폰마저 물리치고 나서는 제우스는 영원한 권력을 얻게 되죠. 지금 이 그림은 보르게제라는 박물관에 있는 그 제우스의 영광이라는 그림인데 지금 보시면 노란 광채가 있는 곳에 제우스가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주변으로 제우스의 형제 자매 그리고 자식들
그리고 그를 도왔던 여러 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죠. 이것은 제우스가 영원한 권력을 잡고 있다는 것을 상징해 주고, 마침내 우주가 제우스의 영도하에 안정적인 질서를 잡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서 볼까요? 이런 모습인데, 이 모습은 결국 그리스 로마 신화의 긴 줄거리, 즉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라는 이 이야기를 단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야기인 신들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물론 중간에 인간이 하나 나왔죠. 헤라클레스가 나왔는데 그를 제외하면 모두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카오스로부터 시작해서 제우스가 권력을 잡고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는 이야기. 코스모스가 바로 질서라는 뜻인데, 바로 이 이야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핵심적인 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인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혼란스러운 사회가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것을 희망했고, 그 희망을 이 이야기 속에 담아놨으며, 어떻게 했을 때 인간의 사회가 가장 질서 잡히고 평화롭고 안정적일 수 있는지를 그려냈던 것 같습니다. 주어진 틀을 깨지 않으면 자신의 시대를 만들 수 없다. 자, 오늘 이야기는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가는 이야기로 신들의 이야기를 요약해 봤는데, 사실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찾으면은 그건 그리스 말로 파트로크토니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트로크토니아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 친부 살해라는 겁니다. 친아버지를 죽인다는 얘기죠. 물론 이 친부 살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성세대가 쌓아놓은 틀을 새로운 세대가 깨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아버지라는 존재들, 이 기성세대는 틀을 만들어 놓고 새로운 세대가, 자식들이 그 안에서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게 속성이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그 점을 이해해라. 하지만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에 갇히는 자는 자신의 시대를 만들 수 없다. 우리가 우리의 틀을 가지고 버틸 테니 힘을 길러서 덤벼봐라. 그렇게 덤비고 그 틀을 깰 때 너희들은 너희들의 시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 사람들, 로마인들은 바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교육했던 겁니다. 우리들은 대체로 이런 교육을 하죠.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성공한다. 학교 갈 때도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너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이고 복종적인 것을 미덕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인들은 우리랑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죠? 아버지를 죽여라. 새로 기성세대의 틀을 깨라. 그리고 너희의 시대를 만들어라.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김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